반갑습니다. 고정근입니다. 최근에 이제 위안화 경제권이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동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했고 그 가운데 중국 경제의 부상이 있다. 그리고 그런 배경을 이용해서 중국이 세계 경제 질서를 개편하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그것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면 될 것인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게 현재 이게 동아시아 한중이라고 아시안5 그다음에 인디아를 포함한 건데요. 이 동아시아의 그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는 절대적으로, 요거는 이제 파란 거는 요게 미국이고 이게 유럽인데요. 유로존인데 이제는 거의 2010년에 동아시아의 GDP가 2009년에 미국을 앞서고 2010년에 유로존을 앞서고 이제는 절대적으로 동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역사적으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과거 데이터를 추적해 봤는데 아펜 전쟁 이후에 1842년에 끝난 아펜 전쟁 이후에 동아시아가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당당히 세계 경제의 중심 무대에 섰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그래서 오바마도 피벗 투 아시아 그래가지고 아시아를 빼고는 미국도 안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역시 그 가운데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게 IMF 데이터인데요. 중국이 과거에 이제 쭉 제치고 올라오다가 드디어 일본을 2010년에 제치고 중국이 당당 G2에 등장을 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에 올라오는 줄 알았더니 조금 주저앉고 있는,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GDP 기준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 G2 시대가 될 것인가 하는 것. 이게 이제 일본의 GDP고 중국의 GDP입니다. 그야말로 중국의 GDP의 약진은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정말 문제는 동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것이 중국의 시대가 되고 한국은 주역을 할 수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잘못하면 우리가 그야말로 170년 만에 도래하는 동아시아 시대에 한국이 중국의 변방국으로 남았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 힘을 배경으로 해서 중국은 최근에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은 중국이 드디어 그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금년에 그런 구상들을 많이 드러내는 해가 되었습니다. 팍시니카를 추구하는데 드디어 통상면에서는 RCEP와 TPP 간의 대립을 추구했습니다. RCEP는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TPP는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이죠.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두 개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거고, 요거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죠. 그다음 통화면에서 CRA, 긴급위안보역 지원금과 지원금을 IMF에 대항하는 혹은 보완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ACU와 그동안에 N달러, 그리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혹은 정부 간의 금융협력을 통해서 ACU를 얘기했는데 위안화 중심 체제를 가자는 얘기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드뱅크에 대항하는 NDB를 얘기하고 ADB에 대항하는 AIIB를 얘기함으로써 통상과 통화와 금융 이 면에서 중국의 야심을 드디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일 중심의 기존 질서가 TPP, IMF, 월드뱅크, ADB죠. 반면에 중국이 얘기하는 신질서는 이런 겁니다. RCEP, CRA, 위안화, NDB. 여기에 중국도 한국을 보고 손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아주 묘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이제 아세안 지역은 위안화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한국이 이쪽에 가는 따라서 중국의 일종의 당위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그것이 한국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이 이쪽에 서게 되면은 중국은 그야말로 자기 사람들만 가지고 중국하고 중국을 둘러싼 위안화권만 가지고 하는 게 되는 거고, 한국이 여기에 서면은 상당히 문제가 달라지죠. 그래서 한국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지난번 시진핑 주석이 왔다 간 것도 이런 측면이 있고, 이외에도 저는 군사적인 전문가 아니니까 얘기는 뺐습니다만 군사적인 문제도 있고, 하여튼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우리나라에 방문한 이후에,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상당히 지금, 굉장히, 한국이, 중국한테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이번에 시진핑 주석 방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그런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이게. 제가 보기에, 지금은 굉장히 신중한, 균형적인 입장을 가져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참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통상면을 보면은, 그거 지금 제가 이제 개략을 말씀드렸고, 통상면에서 본다면 통상은 지금 이제, 다자주의보다는, 글로벌, 그런 체제보다는 다자주의가 확대되면서, 이게 이제 지역 자유무역 협정에 근래 들어서, 도화, 이런 것들이 많이,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게 많이 추진됐지만은 90년대 들어서 지역별 그런 지역 협정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TPP 같은 거 미국이 주도하지만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FTA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현재 TPP 14개국 중에서 13개국과 발효 중이거나 합의를 받거나 아니면은 협상 중이거나 연구 중입니다. 브루네이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중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중국이 제안한 RCEP에는 이제 아시안 10개국과 한중일과 호주, 일본,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에서 총 16개국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거를 내년에 협상을 종료한다 이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한국이 정말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통상면에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외에 국제통화제도는 이렇게 빈천되어 왔습니다. 파운드와 패권 시대, 달러와 패권 시대지만 지금 현재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달러 가치가 불안정해지고 그러면서 위안화 부상하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은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극 체제가 아니고 달러와 그다음에 유로와 그다음에 문제는 이거 유럽이고 아시아 지역인데 아시아 지역이 엔이냐 위안이냐 아니면 ACU 같은 다른 지역 통화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현재 1997년 금융위기 직후에는 일본이 엔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다가 좀 주저앉았고 이번에 위안을 가지고 이제 위안화 국제화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통화체제 개편의 구상은 이렇습니다.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해서 일단은 아시아 지역의 통화를 가져간다. 아시아 지역 통화를 가져간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글로벌 통화로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IMF에 대항하는 긴급 외환 보유 지원 기금이란 걸 CRA라는 걸 창설해서 약 1,000억 달러 규모를 창설한다. 해가지고 추후에 신흥 개도국을 추가 영입해서 IMF 기능을 보완을 한다 이겠습니다. 이 보완을 한다 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대체한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보완을 한다. 근데 제가 보기에 점점 이 기능이 정상화되면은 작동되면은 아마 아시아 지역에서는 IMF 기능을 대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이제, 왜 그러냐면, 동아시아 지역이, 다른 나라와 달리, 통화금융 협력이 정말 안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안 되고 있는 지역이죠. 근데 CMIM이 있어도 우리가, 2008년 위기 때 역할을 못했고, 지금 이제 그 후에 압로란 걸 만들었지만은, 싱가포르에 있는데, 과연 이게 앞으로 위기가 오면 제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영내 거시경제 정책 조정하는 채널, 매크로 에코노믹 팔리시 다이얼로그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실종됐습니다. 이거 보면 알지만, 환율이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면서 뭐 전혀 영내 정책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본시장 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ABF, ABMI, ACMI가 추진되어 왔지만, 지금 현재 별로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위안화를 들고 나옵니다. 중국이 들고 나와서 일단은 위안화 국제화를 해서 아시아 지역의 지역 결제 통화를 가져가고 그러면서 이제 통화 사업을 체결하고 영내 금융시장 한국을 포함해서 만들어서 위안화를 아시아 지역의 통화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은 글로벌 통화 국제화 단계에서 1단계, 2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제 통화에서 투자 통화를 가져가고 마지막엔 보유 통화로 되겠죠.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박차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트리피니 딜레마에 봉착이 될 겁니다. 영내 위안화가 많이 공급되면은 위안화 약세가 돼서 문제가 되고요. 위안화가 적게 공급되면은 영내 유동성이 부족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지금까지는 경상계정이나 자본계정 모두 흑자로 위안부를 쌓아왔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든지 지역이건 세계건 통화가 되려면은 그 나라에 돈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경제가 돌아가죠. 그리고 내보내려면은 경상계정이나 자본계정이 적자가 나야 됩니다. 미국이 그렇죠. 미국이.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감내가 가능할 것인가, 중국 경제력이. 아직은 중국이 자본 통제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영내 다른 나라들은 사실 통화정책에 독자적인 통화정책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과거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도 쭉 봐왔는데, 유로존 탄생 전에 독일 주변에 있는 국가들, 독자적인 통화정책은 거의 없어요. 독일이 연방은행의 금리를 조절하면 바로 그 다음날, 거의 일주일 이내에 이런 나라든 통화정책을 조정합니다. 안 그러면 자본이 빠져나가고 또 자본이 들어오기 위해서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아직도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불안해지면은 영내 경제 국가들이 다 불안해지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안화 블록에 따른 아시아 국가들의 반발. 중국 사람들하고 제가 교수라고 1년에 한두 번씩은 세미나 때 만나는데 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러냐? 이유는 간단해요. 미국을 보면 안다 이거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100위안을 가지려면은 우리는 100위안짜리를 만들어 수출을 해서 100위안을 가져야 되지만은 중국은 만약에 아시아 지역 통화가 되면은 100위안을 찍어내면 하면 되죠. 1, 2위안만 하면 돼요. 비용. 중국이 현재 아까 본 것처럼 GDP 전체 면에서는 굉장히 성장했지만 1인당 GDP, 국민들이 후생 면에서 한국을 따라오려면 거의 불가능해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위안화를 아시아 지역 통화로 만들면 그 순간 아시아 지역 모든 나라들이 위안화를 갖기 위해서 중국에 많은 물건을 팔아야 되고 중국은 앉아서 돈을 찍어서 1위안 찍어서 100위안짜리를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이 여기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심지어 중국이 엄청난 금을 많이 사모으고 있는 것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고민은 이겁니다. 위안화 블록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영내 다른 국가들과 협조해서 새로운 지역 통화를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해 볼 것인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지금 긴급히 연구를 해야 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앞에 본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당분간, 국가별 통화와 병행해서 사용하는, 그걸 이제 병행통화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지역의 통화 단위를 창출해가지고, 일단은 공적인 거래, 국가 간 거래나 채권 발행 공적인 거래는 사용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아시아 지역 통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방법이 우리나라 입장에 좋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중국으로부터 지나친 예속을 좀 방지하고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불안할 지금 중국 리스크가 많이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영내 금융 안전망이 여전히 강화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제가 옛날에 연구했던 건데 어떤 게 좋을까? 가장 좋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요. ACU 같은 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충족하는 게 어딜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건데 ACU를 만들 때 이제 영내 통화만 하면은 역시 중국의 일본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역외 통화도 포함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거고요. 그러려면 우선 첫째로 너무도 상이한 환율 제도 같은 것을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요거는 통화 시스템이고 요거는 환율 시스템인데요. 한국은 여기에 있죠. 자유변동 환율제고 물가 안정 목표제죠. 이런 나라는 요 정도밖에 없고요. 일본은 금리를 타겟팅하지만 최근에 이제 모니터리 타겟팅으로 바뀌었네요. 아베가 들어선 뒤에. 그래서 자유변동 환율제 하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최근 아마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하고 일본 정도인데 과연 이런 시스템을 수립하는 아시아 지역 이래야만이 우선 거시경제 정책 조정 채널이 작동이 되고 필요하면 협조 개입도 하고 그런 것인데 이것부터가 필요하다. 너무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조가 안 되는 거죠. 그 외에도 금융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많은 외환 보유액을 미국 채권에만 투자해야 되니까 아시아 지역은 계속 자금 조달도 힘들면서 오히려 열심히 벌어가지고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그런 꼴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 중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원화 국제화를 해야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국제화는 거의 이게 국제화의 정도인데, 이게 이제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이 제일 국제화 안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국제화 했을 때 충분히 외환시장 그 변동성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우선 첫째로는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 위안화 허브 같은 경우에는 우선 위안화 허브가 되면은 우리 산업의, 금융산업의 새 동력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원장님께서도 우리 금융산업이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래서 이제 위안화 예금 대출이라는 게 새로운 은행 수익원이 창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안화 결제를 하게 되면서 한중 교육이 증대가 되고 원위안 직거래 시장을 통해서 외환 시장이 발전하고 뭐 오늘도 저희가 국제금융 하는 교수로 세미나가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환율 변동성이 큰 이유가 외환 시장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그냥 오버슈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개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안화 채권을 발행을 통해서 자본시장도 발전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국 자본시장에 직접 투자하게 되면서 자산 운용부터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금융 허브가 될 것인데 문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 현재 이런 많은 규제를 두고는 이거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동북아 금융 허브가 10년 전에 얘기했는데 실패를 했는지 한건 통렬한 반성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등록, 비등록 많은 규제를 두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규제를 좀 잘못하면은 외국 금융기관의 노릇을 전락하고 우리 금융산업 발전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고. 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 때 우리나라에 맞는 각각 특징이 다 있어요. 특징이. 각각의 홍콩, 런던, 싱가포르 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위안화 허브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위안화 허브가 뭘까? 동북아 인프라 개발 수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거 동북아 인프라 개발에 특화된 그런 금융수에 맞는 금융업을 우리가 특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오케이. 좀 시간이 많이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질서 문제가 이제 큰 문제인데, 전후에는, 금융 문제인데, 금융 쪽에서는 이제 주로 이게 월드뱅, 2차 대전 이후에 생긴 지역 금융 다자간 개발 은행인데, 이게 대부분 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죠. 심지어 ADB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하는 게 중국이죠. 중국이 이제 뉴 디벨롭먼트 뱅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거의 본부를 상하이에 두고, 상하이에 두는 걸 확정이 됐어요. 상하이에 두고, 초대 총리를 인도에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이제 가입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제 AIIB인데, AIIB는 이게 이제 ADB에 대항해서 설립하는 건데, 초기 자본금을 1,000억 달러 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AIIB는,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신실크로드를 해가지고 서부 개발에 투자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정도 국가들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논점은 뭐냐? 여기서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중국 중심의 신흥시장국 통화체제와 금융질서를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예 상임이사회가 없어요. 상임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이죠. 이사회가 있으면 ADB라든지 뭐 IMF나 월뱅크처럼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가 어느 정도 사업 기획을 하는데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게 결정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가장 ADB나 AIB나 균형자적인 입장에 접근해야 되는데 우선 역외 회원국을 가입시켜가지고 중국 단독 지배를 좀 방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우리가 송도 이런 데 여의도 같은 데다가 본부는 우리에게 달라 하는 그런 협상 카드를 꺼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그동안에 동북아 개발은행이라는 걸 주장해 왔었어요. 그 동북아 개발은행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를 개발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사실상은 북한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 조달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AIIB가 설립이 된 뒤에는 이제는 이거 사실상 거의 물 건너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AIIB가 먼저 중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거 동북아 개발하는 거에 물 건너간 것이냐? 사실상 회원국들도 여기저기 돈을 댈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그럼 북한 개발이나 동북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왜냐하면 AIIB가 중국 서부 개발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고민 좀
해봐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 개발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한반도 평화와 다자 협력 기구가 필요한데 중국이 갑자기 느닷없이 AIB를 제시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도 굉장히 신중한 연구를 이거는 뭐 이미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약하고요. 다만 중국이 지금 현재 거의 중성장기에 들어갔다는 거 7%. 왜냐면 중국 그동안에 30년 동안 고도 성장을 해왔어요. 30년 동안 10% 성장을 한 예가 중국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 끝에 92년부터 사실은 5%대 중성장기에 들어왔는데 중국도 이제는 중성장기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구조조정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교롭게 보면 이렇습니다. 일본이 옛날에 20년 동안 고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74년부터 중성장기에 들어섰고 92년부터 저성장기에 들어섰어요. 근데 한국은 고성장기를 거쳐가지고 29년 동안 고성장을 하고 중성장기를 거쳐서 지금 저성장기에 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많은 상황이고요. 중국은 30년간 고성장 끝에 중성장기에 들어갔죠. 제일 큰 문제는 이것이 미국이 중성장기에 들어갔는데 한국은 저성장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고성장기일 때는 한국이 중성장기였는데 중국이 중성장기를 주저앉는데 한국은 저성장기로 어떻게 하면 안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 공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데 완전히 전략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FTA를 통해서 관세장벽을 철폐한다든지 중국이 이렇게 될 때는 소득 수준이 우리 한 80년대 후반 정도이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이 저가 전략에 주의해야 할지 아니면 고가 브랜드로 가야 할지 이런 걸 또 선택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임금 수준이 중국이 한 6배 정도 되거든요. 대학 졸업한 사람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내수 시장을 공략할 때는 유통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유통망을 중국의 방대한 지역을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제가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AS망이 중요해요. AS가 안 되면 안 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현재 기존에 있는 전자상거래망이라든지 물류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만 되고, 현재 중국이 5월달부터 대중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았었고,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현재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격차가 축소가 되면서, 과연 고임금 한국은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본의 하나가 이제, 최근 정부에서 얘기하는 고급 서비스를 육성을 해서 중국의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중국 경제가, 위안화 경제권 더 크게는 아시아 지역에 확산되면서 한국 경제는 굉장한 위기이면서 뭐 기회도 되는, 그러나 좀 더 지금까지 고성장 때는 우리가 중국이 떠오르는 용어의 등을 탄 기회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통화, 통상, 금융면에서 한국이 굉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간 다 했다고 하니까 이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장근